민노총과 국민TV가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노동과 세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과 세계에서는 진보정당 대표들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노동당 이용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이용길 대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반갑습니다. 노동당 그다음에 이용길 대표님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노동당 하면은 뭐 많이들 알고 있죠. 이를테면 세계 진보정당, 산하 진보정당들을 봐도 당명으로 노동당이 대세이고 네. 집권당이 노동당인데도 영국을 포함해서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노동자당 브라질 같은 경우 PT당 룰라당이 있었던 노동자당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당이 아직은 좀 생소하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 사회로 봐서 민주노동당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았고 현재는 이제 노동당이 있죠. 아마 이 진보정당의 현재 이 상황과 수준이 우리 사회의 수준, 진보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뭐 민주노동당을 뭐 계속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진보정치 운동을 초기에 했었던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의 창당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그간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좀 극복하고 진보를 재구성해보자 이렇게 출발해서 노동중심 진보정당을 추구하면서 노동과 생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들어보자 했고 이 의견들이 모아져 갖고 지난해 6월 달 당명을 노동당으로 하고 다시 재창당을 한 말하자면 1년차 진보정당으로 이해를 우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진보정당의 뭐 계보랄까 이런 걸 살펴볼 건 아니고요. 잠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6월 달에 당명 개정을 하셨고 네. 그 전에 이제 진보신당 이었었죠. 이었었죠. 네. 이용길 대표님 오랫동안 노동운동 하셨고 지금도 민주노총 조합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조합원이었고 지금 이제 초기업 노조로 가입을 하려고 어디로 할까 이런 중입니다. 아니시군요. 그 전에는 어디 소속이셨죠? 금속노조 조합원이었었죠. 아이고, 민주노총 창립을 하기 전에 이제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총 대전 충남 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노게트 총파업을 겪으면서 96년, 97년. 9697. 그때 한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치 총파업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신뢰와 함성을 잊지 못하고 지금껏 그 정신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노총 대대의 결정 등으로 노동자 정치로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국민승리 20일부터 민주노동당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대전 충남본부 있으면서 이제 국민승리 20일 대전 충남본부장 그리고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 충남도당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직도 한 3번 나갔었죠. 충남지사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진보신당으로 부대표 활동을 하다가 진보신당 대표를 작년 1월부터 맡아서 당원들과 논의 끝에 당명과 강령을 새로이 하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노동당 하면 생각나는 거 좀 간단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올해 초에 박은지 부대표님 불행한 일이 아주 있었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지난 5월 1일인가요? 그 국립국어원에서 노동이란 말이 좋지 않으니 근로로 순화시켜 쓰시라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죠. 노동당이 즉각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 노동당은 근로당으로 순화시킬 생각 추호도 없다. 아마 이런 이제
성명을 즉각 발표를 했어요. 아직도 뭐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하고 네.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얼마만큼 노동 배제적인 사회인가 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사례이고 그것조차도 노동절이 유래와 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되는 이 투쟁의 과정들을 굳이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민주노총이 사실은 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또 3월 달 있었던 3월 12일을 5월 1일로 되찾았었던 주역인데 맞습니다. 그 몫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 함께 아주 간절히 고대하고 있죠. 네, 저희들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립국어원에 이제 공식 공문을 보내서 해명하라 그러셨군요. 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비난이 쇄도해가지고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사과했습니다. 그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에서도 큰 역할을 역사를 뭐 보고요. 되돌리려고 하나 사실은 어려운 거였다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그 사건이었죠. 작은 사건이었죠. 노동당이 원내 의석이 없는 소수 정당이긴 한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상황들을 진단하고 제기하는 이런 것들의 좀 순발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본 고맙습니다. 기억나는 그 포스터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포스터인데 네. 후보 이름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바꾸거나 이민 가거나 네. 요런 이제 카피로 그 후보 포스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의 상황 대단히 잘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진보정당 대표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큰 사건 사고들 많이 겪는데 그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이고 예. 할 텐데 4월 16일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 분명히 달라져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바글바글 끓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단이랄까요? 이런 네. 부분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그 만민 공동에 참석을 했었고 오전에 이제 청와대 쪽에 있다가 급하게 왔습니다마는 4월 6일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전남도당 일정 때문에 여수를 갔다가 네. 가까이에 진도가 있어서 네. 노동당 대표로서 정책 행보로는 아니지만 당 대표의 책임감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그 노동자로서 그 현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아주 그 깊은 감정 속에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점심 때까지 네. 당원들과 함께 그 지역에 서너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를테면 거들기도 하고 눈으로 확인도 하고 이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그 아주 참혹한 기억이 지금 새롭고 또 이 세월호 사고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일 수 있다. 진행형일 수 있다. 진행형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포 같은 이런 심리가 집단화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사고의 이제 원인을 좀 함께 말씀해 보고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좀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직접적인 원인하고 그다음에 세월호가 침몰할 수뿐이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인으로는 일단 그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되는 그 선박이 배에 속절없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해리 중에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전과 사고 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 근데 사고 전은 마치 그때 그 시간에 세월호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준비되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는 이렇게뿐이 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 듯이 네. 모든 구조 활동과 대책이 엉망진창이었었다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를테면 몇 가지 사고 전에 몇 가지 부분이라도 가정법은 무의미하지만 없었다고 한다면 배는 안 빠질 수 있을 개연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의 명목으로 25년 설령을 30년으로 털커덕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8년에 일본 배를 뒤로 갔고
10년 이상 운행할 계획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거고. 운항 자체를 못했겠죠. 못했겠죠. 네. 그리고 또 운행을 하다가도 멀쩡히 운행을 하다가도 검사를 여전히 받는데 선박 검사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그죠? 선장의 선박 안전 검사를 면제해 준 걸로 또 규제를 완화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검사를 한답시고 한 게 4명이 그 큰 배를 13분 만에 검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말도 안 검사를 되는 잘 일이. 했으면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개조한 거, 불법 개조죠. 적재시를 늘린 거에다가 규정 적재량의 3배를 지금까지 밝혀진 실은 것만 거. 3배입니다. 네. 예, 밝혀진 것만. 그리고 제대로 고정 안 한 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참 어이가 없게도 평형수를 갖다가 3분의 1 줄여갖고 과적을 속이려고 한 거. 뭐 이런 것까지가 바로 그냥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그냥 축적해 갔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참 1000명 이상을 태우는 거대 여객선에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 다수가 12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 마치 이명박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세월호가 차근차근 사고가 날 수뿐이 없는 원인들을 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딱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를테면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정부가 있나 국가가 있나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민관군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부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컨트롤타워 아니고 그 얘기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전으로 보나 사고 후로 보나 이렇게 철저하게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뿐이 없었고 또 대형 참사로 발전되도록 만들 수뿐이 없는 포괄적 우리 국가사회의 시스템의 붕괴 현장이다. 저는 직접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근본적인 원인이랄까 이걸 좀 넓혀서 본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평과 담화 등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돈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극대화된 거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죠. 생명보다 돈을 그렇죠. 제가 말씀을 잘못했으면 네. 큰 실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전보다는 이윤 돈벌이에 급급한 이 흰자주의 정책들이 바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네. 그래서 현재도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말하자면은 직접 원인에서 이 사고의 원인들이 차곡차곡 축적된 것 같다는 느낌으로 보면 규제 완화, 규제를 뭐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윤의 장치들을 개방하겠다 이 말들로 보여져서 그거는 바로 지금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 주장처럼 본다면 생명보다는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국가 정책을 또는 이 안전보다는 이윤을 위해서 자본에게 봉사하는 국가 시스템으로다가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규제 완화이고 사유화다. 민영화 말이죠. 그렇죠. 사유화다. 네. 이렇게 보여져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집약되었고 일관되게 진행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제 폐해와 재앙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접 원인과 근본 원인에 대해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좀 말씀 중에 네. 제가 사유화라고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검토를 거쳐서 민영화로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좀 더 직접적이고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사유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당에서는 좀 사유화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유화의 그 계속적인 추진과 정령유체 부패고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원인을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네, 두 가지 확인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사유화, 민영화
용어 말씀하셨는데 네. 마침 지난주 방송에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하고 네. 대담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영화, 사유화, 영리화. 그러시고 영리화까지 병원 영리화까지 어떻게 쓰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다 하더라도 네. 민영화가 워낙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적인 용어로 일단 민영화. 로 쓰자. 뭐 이런 이게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 그 신성철 위원장님 그 연설 때 이 단어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현재 통용되는 민영화로 그렇죠. 쓰기로 통용되는 용어로 이렇게 쓰는 말씀을 하셔서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알기 쉽게 저기 신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좀 혹시 청취자들께서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영국 그 대처리즘이라고 하죠. 레이건오믹스, 낙가소네 뭐 이런 시절에 이제 태동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핵심은 첫 번째 민영화, 두 번째 규제 완화, 세 번째 복지 축소 요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물론 이제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부터 시작해서 IMF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사실은 그 하나의 방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그렇죠.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유연화. 빼드는 거지요. 네. 그게 돼야 나머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 유연화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능한 CEO 기업가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돈벌이 안 되면 사람부터 잘라내는 예. 것이 이런 아주 극악한 일들까지로 발전을 네.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우리 뭐 그 직접적인 원인 또 구조적인 원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 참 가만히 있으란 말이 작년 말에 왜 청년들 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철도파업과 안녕하지 않은데 우리 사회와 국가는 우리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전 느낌이. 그래서 아주 섬찟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다음으로 좀 뭘 할까로 넘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실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 사회의 세월호 사건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네. 말하자면 이 국가적 재난이라 할 만한 그런 대형 사고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서해 페리오 사건, 삼풍 백화점 붕괴, 그다음에 성수대교에 이어서 말하자면 천안함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직전이었었어요. 6월 선거인데 3월 달에 천안함이 침몰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까지 말하자면 한 20여 년 내만 봐도 세월호와 같은 규모나 참혹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미봉책에 그쳐서 말하자면 직접적인 원인조차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 분명히 짚을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는 여러 군데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노동 문제 직접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쌍차 그 노동자 해고로 말미암아 25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산재로 하루와 1년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얼마입니까? 뿐만이 아니죠. 없습니다. 네. 예. 장애인 같은 경우 그냥 불타서 죽는 그 무방비, 밀양, 강정 뭐 이런 4대강 사업 등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재앙의 수준 그들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국내 도처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예견되고 있는 것도 있다. 예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로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세월호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와 공포를 동시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제 그 만민공동에 가서 일반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네, 죄송합니다만 예, 예. 만민공동회를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였었는지. 만민공동회는 뭐 역사로 보면 일제 시기에 우리 독립을 바라는 이런 그 민족의 저기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국가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너나 나나 와갖고 토론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여론을 만들고 라는 운동을 따서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조직이 주최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단위가 만들어낸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이 됐고 급속하게 이 제안에 동참하는 이들이 1017명 노동당 부대표인 정진우 부대표를 포함해서 1017명 저도 포함됐죠. 해가지고 주최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뭐 많은 일들이 참여를 했고 또 발언도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소는 청와대 앞에서 격양되어서 진행한 거. 청와대 앞을 포함해서 한 10여 군데 집회회가를 순차적으로 냈는데 다 불어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정부 종합청사 앞에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옹색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 아주 매우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국정에 반영이 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 모임이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곧 만민공동에 있기 직전에 11시 30분에 노동당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이순신 장관 동상 앞에서 사실은 그날 진행을 했었어요. 말하자면 소개 좀. 6월 14일 아니 4월 16일 날 사고 이후에 이제 3주가 지나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당의 대안을 제출할 때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토론을 끝에 제안을 했는데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구체적으로 좀 가공해서 공개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는데 저희들은 딱 세 가지로 좀 이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고의 침몰의 진상에 대해서 범국민 조사단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뭐 국가를 개조하겠다 또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시민들, 국민들은 이게 제대로 될 거라고 신뢰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대통령과 국회 자체가 이미 개조와 청산의 대상이 일정 부분 돼 있고 대통령은 아까 원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간접적인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무한 책임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국회를 보면 국정조사를 조사를 뭐 좀 수습 후에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당의 여야당의 입장들을 보면 표계산하는 지방선거 표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볼 수뿐이 없고 또 국정조사가 돼서는 아마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노동당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고를 유발을 막아야 됐었던 입법 과정에서 해양 안전과 관련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안전을 사실은 규제 완화시키는 쪽으로 입법했던 증거들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도 이 사건의 간접적인 입법의 방조자 혹은 주체로서 조력자, 조력자이거나 저는 또 심하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직접적 원인에서의 공범일 뿐이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세월호 사고의 조사를 맡기는 것은 마치 배가 침몰된 이후에 그냥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는 것뿐이 없었잖아요. 방송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진상을 밝혀라고 하는 것은 고향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보다도 더 답이 없는 문제에서 범국민 조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논의를 시작한. 그다음에 두 번째로 4월 16일을 국가 재난 추념일로 정해자. 그리고 관련 추모감을 건립을 하자.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해가지고 다 나중에 인양해가지고 이거 보존하자. 그래서 이 사고를 잊지 않도록 이런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세계에 꽤 있어요. 중요하겠네요. 말하자면 그 나치의 이런 그 반인륜적 행위들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면서 인류의 그 경각심을 울리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월호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진행형인 세월호 사건들이 200명, 300명, 500명씩 삼풍백화점 때는 5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 불감증 같은 이런 그 언어 유예로 넘어가면서 그때 그 면피하고 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4월 16일을 국가 재난 추념일로 정하고 추념일. 네. 그래서 그날 전부 고인들에게 그 묵념을 하면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게 정부도 잘 꾸리고 정치권도 잘하자 뭐 이렇게 범국민적 운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이미 제안을 해가지고 논의가 되고 민주노총에도 방문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사회를 다시 만들자는 운동을 벌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안을 그날 어제 오전에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사회를 다시 만들자가 설마 박근혜 식의 국가 개조하고는 좀 다를 테고요. 그죠? 조금만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사회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윤이 아닌 생명이 앞서는 사회를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경쟁 사회가 아닌 공존의 사회를 만드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월호 사태 연장선상에서 보면 재난 예방과 재난 대응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국민들이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최대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일 텐데 거기에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안전, 노동 안전이죠. 네.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의 안전,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같은 핵 발전소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안을 함께 만드는 사회를 다시 만드는, 말하자면 이거를 이제 민주노동당 당시에는 세상을 바꾸자 네. 이렇게 했고 민주노총도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체 이렇게 이제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만드는 운동을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이야기는 좀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연일 각종 회의나 토론에서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뭐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이다. 외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공포로 네. 확산되고 있어요. 조국 교수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비명행사공화국이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사고는 도대체 뭘까? 이런 그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예. 시기입니다. 더 많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노동당 대표로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노동당은 세월호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매진하겠습니다. 당면하게 이를테면 가까이 그 고리를 가보면 1호기 같은 경우는 원전 얘기하시는 예, 거죠. 네. 1호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거의 사고 직전에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IAEA 원자력 기구죠.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을 30km로 설정해 놨어요. 근데 30km 내에 부산을 포함했고 330만 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만약에 고리에서 난다고 하면 후쿠시마 경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을 연장했죠. 잦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죠. 그리고 뇌물 비리를 얼룩졌지요. 그다음에 불량 부품이 그대로 납품되고 있어. 이거야말로 핵마피아들의 이윤을 위해서 고리는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월호 아닙니까? 사건하고 판박이죠, 사실은. 원전 판박이에요. 마피아들. 네. 그래서 세월호 사고와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행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세월호 사고들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동당 강령에 따라서 평등하고 생태가 보장되는 평화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책임을 함께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당 이용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서화숙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OECD 가입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OECD 지표 중에 나쁜 거는 거의 1등, 좋은 거는 거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달에 ILO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노동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노동 현실을 살펴볼까 합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지도위원, 류미경 국제국장, 그리고 참여연대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들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먼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님, 뭐 하시는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제국은 이제 민주노총의 국제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민주노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투쟁들을 국제 노동계, 국제 사회에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의 그 노동운동 단체들에 대해서, 노동운동의 활동에 대해서 또 이제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연대 행동들을 조직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민주노총에서 일을 하셨죠?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꽤 되셨네요. 우리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1년에 반 이상은 외국에 있는 것 같아요. 반은 좀 과장인 것 같고요. 예, 많은 기간을. 국제 담당을 하려면 일단 외국어가 능해야 될 텐데 영어로 하는 거죠, 주로? 네,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어떤 분은 4개국어 한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셔가지고. 네,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이시고요. 지금은 지도위원으로 계십니다. 철도 기관사이기도 하시죠. 예, 안 믿으실 분도 많겠지만 저는 현직 기관사입니다. 네. 운전은 잘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운전은 좀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도 내셨어요. 네. 빅라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책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지난 겨울 우리 사회를 진짜 뜨겁게 달구었던 철도 파업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철도 노조의 평조합원 신분으로 이렇게 파업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늘 파업 지도부였다가. 근데 파업은 사실 일을 안 하는 건데 노동조합 간부들은 파업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같이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여튼 들었던 생각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뭐 몇몇 분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파업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런 기억들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큰 거짓말 또는 뭐 큰 사기, 빅 라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건 이제 뭐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히틀러가 했던 이야기죠.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무조건 상대에게 덮어씌워라. 그리고 나에게 한마디만 달라 모두 범죄자로 만들어주마.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히틀러의 빅라이 이론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책 내용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빅라이 이제 부제는 철도 파업 23일의 기억이거든요. 2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파업하면 조합원들이 뭐 하고 있냐고.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고 22일인가요? 12월 22일 이른바 정동대첩 뭐 커피 믹스 침탈 사건 그때 많은 분들이 지도부가 과연 어디로 갔나 책에 나옵니까? 이 책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썼고 또 조합원들을 사실은 조합원들 이야기하고 시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는데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 또 시민들에 대한 보답 뭐 이런 생각으로 적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중에 핵심인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제 책 제목도 영어로 빅 라이니까 그 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제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서 철도 민영화 추진하면서 정부는 독일식이다 이렇게 자기들 뭐 이야기할 때 보면 외국 엄청나게 많이 갖다 대거든요. 독일 가본 사람 별로 없으니까 독일식이다. 그런데 사실 독일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정말 놀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독일식으로 추진한다? 정말 빅라이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네. 책 가격은 12,000원이고 15,000원인데 15,000원이니까 온라인 판매하나요? 네, 온라인 판매하고 저자를 통해 구입하면 훨씬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도 국제연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님이시네요. 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입니다. 저희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국제연대위원회에서 노동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리고 저희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인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민주주의랑 인권이 위협받을 때 유엔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이슈들을 좀 알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연대 사업이라거나 그러니까 아시아 인권이나 민주주의 사업에도 같이 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제 기준들을 좀 국내에 소개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천안함 얘기하시니까 유엔에 얘기를 했다가 이러저러한 단체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때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걸 충분히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밝히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한테 이제 서한을 보냈었는데요. 사실 합리적인 시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었던 그 의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종북몰이의 희생양처럼 거의 이제 마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게 이제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인 것처럼 몰려서 많이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저희의 그런 입장에 좀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의사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권고를 내려주셔서 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본론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노동기준부터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다 배경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국제노동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개념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국제노동기준이라고 하면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협약과 권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협약과 권고가 약간 다른데요. 협약은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ILO 회원이면 비준을 해야 하고 그리고 비준을 하면 국내 법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그렇게 개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죠. 구속력이 있고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ILO가 191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설립 당시에 채택했던 1호 협약 노동시간에 관한 협약, 그러니까 주 48시간을 이제 정한 협약부터 해서 최근 2011년에 제정되었던 가사노동자 노동기본권 협약이 있습니다. 해서 총 189개 협약이 지금 채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반면에 권고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각국의 노동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협약과 다르게 구속력은 없고 비준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회원국 정부라면 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정이 되었던 HIV 에이즈 감염인 노동권에 관한 권고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최저선의 기준을 잡은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권고까지 해서 총 202개 권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협약과 권고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협약을 다 일일이 내용을 이제 알고 정부가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제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제 189개 모든 협약의 핵심 정신이 결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는 누구든 사전에 허가 없이 그리고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이제 노동자 단체를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ILO 설립 취지와 원칙을 담은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불리우는 문서에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준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ILO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것은 이 결사의 자유라는 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그러니까 인권으로서 선언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위반했다,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이유, 그 지적을 많이 받고 그때마다 정부는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한국에는 한국 나름의 노사관계에 특수성이 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통할 수 없는 변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가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닌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외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ILO의 원칙입니다. 우리 방송이 안 그래도 교육방송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들 볼펜 꺼내 들고 막 메모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막 그려집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결사의 자유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UN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 반기문 총장님도 계신데 UN과 그다음에 인권, 노동기본권 이런 얘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류미경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노동 쪽에서는 ILO가 훨씬 더 익숙하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ILO가 UN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그래서 ILO가 1919년에 설립이 됐으면 UN은 1945년에 설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권 규약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ILO 협약보다 훨씬 더 나중에 좀 생긴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보통 인권단체들은 아무래도 UN 메커니즘을 많이 활용하는 데 비해서 이제 노동 쪽에서는 ILO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이나 뭐 동일 임금에 관한 권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노동에 대한 권리들은 ILO 협약뿐만이 아니라 주요 인권 규약이라고 불리는 9가지 규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국제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에도 보시면 뭐
당연히 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나 노동권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동시에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쉴 권리도 같이 이렇게 약간 쌍둥이 조약처럼 같이 두 가지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거기서 발전된 뭐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이나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등등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사의 자유라거나 그런 의사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권리 같은 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3년도에 발효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류미경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나 규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비준을 해야지만 그 효력을 국내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고 아까 결사의 자유가 나와 있다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그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유보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보 선언이라는 거는 이 조약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 결사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아직 그렇게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조건을 내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국제인권법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훈 위원장님도 국제회의 많이 위원장 시절에 다니셨죠? 네.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그 유미경 국장 아니에요? 네, 국장입니다. 국장이니까 부장. 네, 승진하셨네요. 그러네. 제가 있을 때는 부장이었는데 이제. 아니 유미경 국제국장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시고 백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아까 ILO 헌장이 되었던 필라델피아 선언, 그 유명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필라델피아 선언, 그게 이제 만들어질 때가 2차 대전이 거의 막바지에 치달을 때였거든요. 1945년 5월 달경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 선언에 기초해가지고 세계 인권 선언이 뒤에 이제 따라왔다고 보아지는데, 결국 이 노동 기본권하고 인권, 세계 2차 대전,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이 자본주의는 사실은 노동에 대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결국 필라델피아 선언이나 세계인권 선언이 만들어졌던 거는 더 이상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파시즘을 갖다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노동기본권, 사회권, 이런 파시즘의 등장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평등하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란 바로 노동자들이란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저는 필라델피아 선언하고 세계인권 선언의 그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뭐 국제회의, 뭐 철도노조 일할 때도 국제회의를 좀 다닌 편이었고 민주노총 위원장실에 당연히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특히 ILO 총회 가서 이제 제일 많이 좀 느끼는 거는 뭐 그런 거죠. 그 연례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절대 한 번도 안 빠진다는 사실. 우리나라 항상 거론되어 있습니다. 저기 뭐 어디 콜롬비아 막 노조 지도자 살해되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특히 사우스 코리아는 매년마다 이렇게 보고서에 거론되는 그런 것들이 뭐 대단히 좀 안타깝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아까 비준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ILO 가입하고 얼마 됐죠? 91년도니까 지금 거의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20년 넘었는데 그 핵심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FTA 비준할 때 왜 완전 초스피드로 그냥 이렇게 비준하는데, ILO 협약에 대해서 비준이 늦는 거라든지 또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EU FTA를 체결할 때도 사실은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비준 요구가 EU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EU에서 오히려. 예. 근데 지금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아까 유미경 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협약 위반을 하는, 한EU FTA 협약을 위반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다국적 기업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거 연결해서. 네, 이제 그 ILO 협약 권고, 그다음에 유엔 인권 기준,
외에 이제 OECD가 정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ILO의 협약은 이제 그 이행 의무를 지니는 이제 당사자가 해당국 정부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감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기업을 감시하는 이제 메커니즘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저희 이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올해 초에 캄보디아에서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인상을 해달라고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한국 기업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사태가 그 회사는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캄보디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에 이 이제 인상된 만큼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또 노동자들의 시위를 이제 유발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베트남에서 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하는 것을 이제 그 경비들이 막아서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항의 시위를 했던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업의 활동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자본이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다, 경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뭐 우월적 지위를 인정을 받거나 특혜를 받고 심지어는 뭐 독재 정권과 공생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OECD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ILO가 정한 여러 가지 노동 기준뿐만 아니라 인권 그리고 이제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의무라거나 아니면 뭐 뇌물 공여나 뇌물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소비자 보호 그리고 뭐 조세 뭐 등등등 이제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976년에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차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요. 2011년에 그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을 ILO 다국적 기업 선언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 그리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확대를 하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이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국가연락사무소라고 하는 이제 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그 산자부의 해외 투자과에서 이걸 맡고 있었어요. 기업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정부 부서에서 맡고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러한 지적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아예 외주화를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그 독려하는 역할을 민영화를 한 것이죠. 그것도 이제 인권이나 노동권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해서 기업들 간의 상업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기구의 민영화를 해서 이것 역시나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UN, ILO, 그다음에 OECD의 조약, 권고 혹은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노동권으로 지금부터는 좀 좁혀서 얘기를 해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김영훈 위원장님 철도 파업 또 뭐 교사 공무원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결사의 자유죠. 그걸 안 지키는 거죠. 지금 공무원 노조를 인정 안 하잖아요. 법외화하고. 그들은 불법 노조라 이렇게 하지만 불법 노조는 없는 거, 불법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안 지킨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그보다 더 큰 기준이 있나요? 난 모르겠어요. 그걸 안 지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빅 라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결사의 자유를 마지못해 허용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 노동상권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단체 행동권을 또 부정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 결국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형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거죠. 이게 지금 ILO에서 가입 그때부터 이후로 지금 제 기억으로 몇 차례 권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는 게 지금 업무방해죄인데 이 업무방해죄, 철도노조도 업무방해죄, 뭐 업무방해죄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다 뭐 담병호 위원장님도 업무방해죄, 권영기를 뭐 업무방해죄, 뭐 대부분 다 업무방해죄, 우리말로 업방 범죄자들인데 세계 유이한 나라거든요. 두 나라가 그런데 원래 그 원조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이 이 업무방해죄를 만든 건 아까 제가 필라델피아 선언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2차 대전이 거의 이제 종전에 치닫을 1940년대 마지막 일제가 발악하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업무방해죄입니다. 허위의 풍설로 뭐 사람을 속이거나 위력으로 타인의 뭐 업무를 방해한 자는 징역 5년에 뭐 이하에 처한다. 이게 일제 파시즘의 산물로 만들어진 업무방해죄거든요. 허위의 풍설만 얘기해도 사실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방된 이후에도 이걸 따와가지고 노동자 파업에 이걸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법이냐면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은 그 행위가 파업이거든요. 파업이 그런 거 아닌가요? 파업이란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상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일들을 파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버리면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더 이제 골 때리는 문제는 일본은 이거를 완화를 했어요. 3년 이하로 완화를 하고 실제로 처벌하지 않아요. 행위를 봤을 때 뭐 폭력이 수반된다든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리고 또 뭐 일본은 이제 파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일단 파업했다면 일단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고 ILO에서도 수차례 권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LO는 국제노총이 아닙니다. 노사정 기구고 특히 이제 정부하고 사용자 측이 뭐 성향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다고 볼 때 그 3자 위원회에서 이걸 계속 권고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이제 ILO에 가서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보내온 서한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자들이 뭐라고 그 큰 거짓말을 했냐면 빅라이. 빅라이죠. 네, 깨알 같은 깨알 같은 빅라이. 제일 이제 자기들 논리를 구성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편 경영권도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이게 이제 헌법 제15조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 있잖아요. 누구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이제 경영권으로 둔갑됐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조화롭게 자기들이 법률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파업을 잘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사용자도 노동자들에게 잘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 이 두 개를 조화롭게 우리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깨알같이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국격을 중요시하는 나라다.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업무방해 구속자 숫자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는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았다? 들어본 사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숫자는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사용자의 처벌은 우리처럼 구속되고 돈 물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단 기소 자체된 게 상당한 탄압이거든요. 기소가 됐다는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탄압이라 보고.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그렇게 그런 거죠. 예. 거의 1%대로 떨어졌습니다. 1%. 이 10%도 아닙니다. 거의 한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뭐 비교 형량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이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아베 보고 뭐 과거를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베 보고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뭐 국가는 미래가 없다. 완전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일제 파시즘의 산물인 업무방해죄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 정부에서 아베 보고 과거를 반성한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뭐라냐면은 그 한국 이상한 아줌마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이야기 조소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빅라이들은 좀 외국에 나와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빅라이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뭐 나름 깨알 같은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방해 업방이라고 하잖아요. 업방. 저도 특공방 업방 전과자인데 듣고 나니까 기분이 더 더러워집니다. 작법입니다. 그 철도 파업 얘기도 좀 연결해서 해 주시죠. 그다음에 교사 공무원 문제까지. 이번 철도 파업이 23일 동안 갈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지 못했고 철도 노조 지도부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참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었다는 거죠. 그 23일을 갔던 것 중에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노조원들이 지도부와 함께 국회 단계로 민영화 뭐 반대하는 투쟁들을 요번만 해온 게 아니고 일관된 해왔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윽고 드디어 마침내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줬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게 정말 제가 그 민주노총 그 커피 믹스 침탈 사건 있을 때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민주노총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TV조선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생방송으로 예?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경향신문사에 있는 민주노총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아 민주노총이 저기 있었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시민들이 민주노총 연호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 조합원들 말고 일반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그렇게 많이 연호했는데 그거 하나와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철도 노조 조합원들이 우리 민주노총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해준 건 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맨날 조합 비난해. 네, 제가 위원장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제가 그 22일 날 지도부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 비밀은 바로 민주노총에 있는 거죠. 민주노총이 많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사단병력에 굴복할 그런 민주노총은 아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믿었고 분명히 민주노총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왜냐하면 그중에는 그 업방 관련된 수배자들이나 뭐 전과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민주노총에는 흔히 말해서 도발이 치는 데는 다 인류 선수들이 있어서 한 가락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내공을 믿었던 거죠. 저도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민들이 이 싸움을 같이 해줬다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 연대적 노동운동이라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저들의 싸움이 곧 나의 싸움이다. 그 우리 권영길 위원장님 잘 쓰시는 말 중에 자기 파리 특파원 때 뭐 3개월 길었던 그 파리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 파업 쓰레기가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걸어놓은 구호가 이 쓰레기는 누구도 치워서는 안 되고 치울 권리는 없다. 그들의 파업은 우리의 파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감명 깊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약간 비슷한 이야기들이 철도 노동자들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죠. 그래서 이제 파업을 복귀할 때도 서울역에서 조합원들이 큰절을 했잖아요. 조합원들이 시민들에게. 근데 시민들이 들고 있던 프랜카드가 철도 노조는 민영화를 막아주세요. 철도 노조는 우리가 지켜줄게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그렇게 썼는데 그 목포 기관차가 있어요. 전라도에. 거기 복귀하는 날 깽가리 치면서 사물놀이를 앞세워가지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 복귀하면 다 해고되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근데 해고가 기다리는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깽가리 치고 복귀를 할까. 그 물어보니까 전라도에서는 원래 초상 칠 때 깽가리 친다고. 그럼 초상 친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호상입니다. 원 없이 싸웠고 박근혜 정부 4년을 어떻게 버틸 거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박근혜 정부 4년을 버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 6년을 지나간 겁니다. 4년이 남은 게 아니고 6년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 절반을 돌았는데 우리는 버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합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신문 바로 국민들이 우리와 손을 잡아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이제 저들이 업무방해죄로 이제 우리 지도부를 다 구속했지만 다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는 그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다툼이 아주 치열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무죄로 될 것 같습니다. 교사 공무원 문제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ILO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 기준을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결사의 자유죠. 그건 노동권을 떠나서 인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교사 공무원 노조를 불법 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어떤 최소한의 자신들의 국제적 기준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업무방해 얘기 많이 했는데 노동운동 탄압, 노조 탄압에 가장 악랄한 게 손배가압류예요, 그죠? 백간사님, 우리 유엔 인권 그다음에 손배가압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유엔에 갔다 왔던 것도 생각나고 이것저것 막 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올해 3월에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을 하러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라는 그러니까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분께서 한국을 공식 방문하셨고 그때 오셨을 때 저희 울산에서 투쟁하고 계시던 현대차 동지분들 현장에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오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한국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랑 민변이랑 이제 같이 대한변협이랑 같이 팀을 꾸려서 갔고 저희는 이제 구두 발언 기회가 주어져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참여연대랑 민변이 동시에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손배가압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민변은 그 쌍차 그 형님들 말씀을 얘기하고 왔었는데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ILO에서 한국 노동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처럼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그런 한국 노동권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쌍차에 용역 투입해서 진압하는 현장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이거는 노동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집회하려고 할 때 차벽으로 둘러쌌다거나 그렇게 과도한 경제 제재로 그런 활동가들 노조원들의 그런 목을 옥죄는 그런 식의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제사회나 단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저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ILO 기본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이제 선거에 출마를 할 때 보통 한국 정부들이 우리나라 왜 선거 공약 내거는 것처럼 공약을 내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2006년도, 2008년도, 2013년도 선거를 이렇게 3번을 나갔는데 2006년도랑 2008년도에는 내걸었던 공약 중에 ILO 그러니까 주요 협약 중 비준하지 않는 4가지 협약을 반드시 비준하겠다라는 그 협약 비준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준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2013년도 공약에는 그 내용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도대체 비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 선거 당선된 사람들이 공약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정부 자체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글로벌 빅라이. 그렇죠. 글로벌 빅라이죠. 고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계속 결사의 자유 말씀하시는데 결사의 자유 공무원 노조 같은 문제는
끊임없이 유엔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뭐 사회권규약위원회라거나 뭐 이렇게 결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그거를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특히 뭐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와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한국은 이상하게 법제도는 있는 것 같은데 법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악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노조원들이나 노동활동가들이나 인권옹호자들한테는 불리하게 적용을 하지만 정부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인권 탄압이고 노동권 탄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업무방해죄랑 그런 얘기 계속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업을 비롯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해라. 이건 확실히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권과 파업권을 실제로 다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국격이나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위상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조와도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그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지인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딸들이 학교를 안 갔다. 왜냐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늘 그 프랑스 전교조겠죠. 그러니까 그쪽 파업에 참가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 수업을 다 취소하고 나중에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인 것처럼 올리신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워낙 이제 파업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우리 결사의 자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다음 달에 있을 ILO 총회까지 소개. 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98호 정부가 비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LO에서는 이 두 협약이 담고 있는 결사의 자유 원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같은 이제 한국의 노동조합은 유일하게 이제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하진 않고 몇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이제 기구인데요. 한국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면 이제 한국의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뭐 노조법, 그 하위법들이 그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제약을 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91년에 ILO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할 당시부터 이런 법제도를 이제 개선하라라는 이제 요구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조법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 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다루는 게 결사의 자유위원회 내에서 있어요. 이제 사건 번호가 1865인데 굉장히 유명해. 왜냐면 이게 아주 노동 탄압이 극심한 콜롬비아에서 제소한 건에 버금가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살해되고 뭐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995년 12월 14일에 처음으로 제소를 했는데 여전히도 아직까지도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 3월에 있었던 ILO 이사회에서 이 1865건 중에서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전교조 법외 노조화 건을 다루었는데요. 제가 이 보고서가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다가 밤에 한국 시간으로 밤에 ILO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걸 열어보고 처음 이제 보고서를 봤을 때 첫인상이 ILO가 굉장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구나, 많이 격양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 어투나 뭐 이제 권고의 내용들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강경했지만 굉장히 우리 지금
굉장히 한국의 상태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라는 것을 글귀마다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농담 삼아서 음성이 지원되는 그런 이제 보고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면은 공무원 노조 건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전교조 건에 대해서는 이제 ILO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어요. 왜냐면 그나마 이제 한국 노동 기본권이 이제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ILO에서 인식하기로는 전교조 합법화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되돌려졌다니, 그리고 그것도 ILO가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했던 그 해고자 노조 가입 문제, 해고자 노조 가입을 이제 그 배제하는 법조항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했고,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이제 결세자유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졌던 게 건설 노조, 그리고 운수 노조에 대한 건설 화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이제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 경인 이주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립신고를 취소하고 이걸 이제 대법원까지 그 사건이 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7년째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ILO나 UN의 기준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분명히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빨리 낼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ILO 총회가 다음 달이잖아요. 네. 기간이 어떻게 되죠? 5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교주 위원장님이 지지난 방송인가요? 전화 연결해서 1심 지금 정교조 관련 재판이 1심 결심 공판이 지난주에 있었고, 아마 다음 요 기간 ILO 총회 기간 네, 19일 네, 요렇게 아마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ILO의 강경한 음성 지원, 앵그리버드 뭐 어쨌든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또 국제사회에 고립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 정부를 규탄할 만하니까 규탄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외교잖아요, 외교. 이게 외교 문서잖아요, 국제적 문서. 여기 이런 데서 지체 없이 아니면 즉각적으로 강한 유감, 뭐 반복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진짜 앵그리버드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뭐 무슨 보고서 쓰고 뭐 인권 가지고 하면 완전 그거는 뭐 대서특필이 되잖아요. 이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톤으로 지금 ILO에서 한국의 노동권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어디 한 군데는 아니죠. 이런 국민 TV라든지 아주 좋은 방송에서 나오지만 메이저 방송에서 그 어디에도 이런 것들이 지적당했다라는 것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는 당연히 북한 핵을 지지하지 않지만 저는 그 정도 비중의 한 절반이라도 이거를 다뤄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아주 강력한 주문들이 지금 ILO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마 ILO 총회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ILO 총회에서 가장 ILO 총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적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안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내리는 이제 그런 데인데요. 안타깝게도 비준한 협약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어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국 그 정부를 특별히 주목하는 협약이 이제 차별 협약이에요. 111호 협약인데, 이 111호 협약은 여러 가지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뭐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이제 노동자가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이제 차별을 받는 것도 역시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정부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마 이제 이 협약이 그 기준적용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심각한 위반 사례를 25개를 꼽아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25개 목록은 노동자 그룹이 그러니까 예비 목록을 만들고 사용자 그룹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 그룹의 분위기는 한국 정부가 아무리 ILO가 권고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제쳐놓고서라도 한국에 관한 이제 그 케이스는 꼭 올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캄보디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함께 한국 정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캄보디아, 예. 방글라데시, 사우스 코리아 이게 지금 여기 삼두마처럼 봐요. 네,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나요? 후진국형 참사. 사실 후진국인 거죠. 안전 후진국. 노동 기준이 딱 답이 나옵니다. 그죠?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사우스 코리아. 예. 그러니까 뭐 선장이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후진국적인 발언이죠. 사법 이미 뭐 그 사람 단죄해버린 건데 대통령이. 그냥 후진국인 거죠. 네. 후진국형이 아니고. 그냥 후진국 대통령의 발언인데 사실 그 뭐 계약직 비정규직 선장한테 직업 윤리를 이야기하는 그 보수 언론의 논조도 토 나오는 거죠. 그 비정규직들은 거기 탔던 비정규직 6개월짜리 비정규직 안전교육조사 받지 않은 그들에게 무슨 뭐 엄청나게 직업 윤리를 강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국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 위험 사회라는 것을 이번 세월호 참사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 매번 강조합니다만 팟캐스트입니다만 또 국민TV를 통해 송출되고 정확하게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 방송 마치면 애국가까지 나오거든요. 애국가가 나오나요? 그건 국민TV에서 송출하는 겁니다. 예. 김영훈. 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방송이 또 교육방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필라델피아 선언 정도는 꼭 알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왕 볼펜 꺼내신 청취자들 메모하시고. 네. 1944년 5월 10일인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포털에서 검색. 네, 검색해 보시고.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두 번째. 2.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사회 진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 필라델피아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데 학교에서 이건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이 현대 사회에서 왜 필수적인 요소인가? 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ILO에서 왜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할까? 결국 결사의 자유, 어떤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표현의 창작의 자유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불합리한 제도나 처지 또 처우, 대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억울함을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상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이들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이 파쇼들이 일으킨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독재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피어린 교훈의 결과가 바로 이 유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ILO 헌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상품이 아닌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필라델피아 선언 그다음에 다음 달에 ILO 총회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 노동 현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 현저하게 미개하다고 볼 수 있죠. 후진국이다라는 것. 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이들은 그 말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정부는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언론은 정부 말만 받았습니다. 마침내 격분한 유족들이 KBS로 청와대로 달려갔지만 그들은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5월 10일 토요일 안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너의 얼굴 잊지 않을게. 너의 몸짓 잊지 않을게. 너의 음성, 너의 웃음, 제잘거림 잊지 않을게. 이제 그만 놓아버리렴. 이제 그만 잊어버리렴. 그 어둠, 그 차가움, 그 무서움 잊어버리렴.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좋은 세상 있기를 바래. 정말 천국 있기를 바래. 시험 공부, 대학 입시, 학원 따윈 없는 세상이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래. 용서하지 않기를 바래. 바보 같은 무책임한 개걸스런 어른 따위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